최근에 국내에서도 엄청 핫한 현대차가 인도에 IPO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 인도법인. 그쵸. 현대차 예. 인도 법인이 인도 시장에 이제 로컬 시장에 IPO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슈퍼아시아에서 바라보는 인도 시장에 상장하는 뷰는 어떤지, 그리고 또 코리아 팀에서 바라보는 현대차 모회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도 법인 상장은 또 어떤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8층에서 저희 운용 본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토론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되게 굉장히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인도에 상장을 하게 되니까 인도 시장에, 인도 거래소에 이제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좀 IPO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모 규모는 저희가 캐시인 되는 게 한 3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 4조 정도? USD 네, 3빌리언. 3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100% 구주 매출로 진행을 하고 전체 물량의 17.5% 정도를 지금 시장에 매각을 해서 현대차 모회사 입장에서는 3빌리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IPO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가총액은 아직 모르지만 공모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17빌리언에서 18빌리언 요 정도를 목표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기사상으로는 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었으니까 기사상으로는 거의 뭐 한 20에서 30빌리언까지 시가총액 기준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 미국 그 달러 기준이죠. 달러 기준. 프로에 잘 알겠지만 저희 모든 애널리스트는 이제 스텝 5 분석 보고서라는 툴을 기반으로 산업화고 기업을 분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산업의 존재가 스텝 1에서 보고, 두 번째가 산업의 성장률 보고, 세 번째가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제 QPC라고 해서 Quantity, Price, Cost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데, 일단은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에서 IPO를 한다 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현대차가 노출되는 인도 시장의 자동차 규모는 얼마일까가 중요한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 시장이, 이 자동차 시장이 인도에서 얼마만큼의 그로스를 보일까, 성장을 보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내 운영 본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1년에 얼마나 팔리죠? 완성차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장 내용을 먼저 조금 알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스텝 5 작성할 때랑 똑같은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 시장 규모는 일단 연간 한 400만 대 조금 넘게 팔리는 시장이고요. 근데 오토바이 시장이나 아니면 뭐 중국 시장 등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궁극적으로는 뭐 한 2천만 대까지는 커질 수 있겠죠, 무난하게. 네. 그래서 현재는 한 400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이고, 성장률은 작년까지는 뭐 더블 디짓으로 엄청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한 5에서 8% 이렇게 싱글 디짓으로 좀 떨어지는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인도 시장이 그래도 글로벌리 가장 고성장하는 자동차 마켓이다 보니까 마켓 쉐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현대차가 그러면은 경쟁력 단에서 마켓 쉐어를 계속 가져가고 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도 시장의 1, 2등을 차지하는 게 지금 마루티 스즈키라는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브랜드긴 한데, 그 일본 스즈키랑 같이 JV로 하고 있는 이 회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볼륨 기준으로 얘가 한 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50% 정도에서 최근에는 한 40% 중반? 40%대? 40%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초중반까지. 그리고 2등을 하던 게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지금 한 20%대에서 현재 15% 정도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가 사실 글로벌리 가성비 자동차의 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 자동차의 강자들이 인도 시장에서도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로컬 기업들한테 그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게 사실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슈퍼아시아에서는 로컬 자동차 기업들, 뭐 타타라든지 마인드라라든지 같은 기업들을 투자한 투자 포인트가 로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로컬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나가고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현대차가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뭐 저도 인도 여행 갔다 왔지만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많이 깔리게 되면
인프라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그 내수 시장이 더블 디짓에서 뭐 그 미드 하이 싱글 성장률로 좀 둔화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쨌든 인도에서 1등 로컬 브랜드인 회사가 점유율이 거의 50% 가지고 있고 2등인 현대가 점유율이 20%에서 15%까지 빠지는 사이클에서 그럼 본질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 매수 매력이 존재하려면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존재하는 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 성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그 내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마켓 시어를 가져가던 MS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어쨌든 이제 아까 인도 시장의 성장률 둔화도 살짝은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인도 내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좀 빠진다는 부분은 분명히 현대차라는 회사한테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 글로벌에는 워낙 혁신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기아를 합산을 하면은 판매량으로 보면은 글로벌리 4등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은 글로벌리 현대차가 11등에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볼륨은 거의 4등이지만 그 마켓캡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는 그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는 10등 뒤로 빠져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글로벌 시가총액이 1등입니다. 완성차. 토요타하고 이제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 사실 테슬라는 현대차하고 기아의 합산에 거의 뭐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물량을 팔지만 기업 가치는 훨씬 더 높다. 그쵸. 아무래도 그 성장은 그 기업 가치를 테슬라한테 높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많이 주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왜 질적 성장이냐? 과거에는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판매가 되게 빨리 올라올 때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갔고 그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부진했고 그리고 지금 세컨 랠리는 최근에는 그나마 약간 그 북미 같은 선진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의 주가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 맞죠. 근데 다만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현대차가 팔면 팔수록 단순히 자동차 판매 이익이 아니라 그 부가적인 이익이 올라와야지만 사실 현대차한테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현대차가 그럼 인도에서 마치 테슬라처럼 그 다른 뭐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익, 다른 하드웨어가 아닌 다른 기타 하드웨어를 통한 이익을 좀 인도에서 낼 수 있을 거냐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쵸. 그래서 분명히 뭐 인도의 시장은 좋아지니까 현대차 이익도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의 그 믹스가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현대차한테 줄 수 있는 멀티플에 대한 캡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의 그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는 이유도 이제 로컬 브랜드에 대한 그 가성비, 그 소비자의 경험이 굉장히 적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인도 로컬 브랜드의 값싼 자동차의 퀄리티가 이제 높다라는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한 것 같다. 사실 이미 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화 되고 있는 사이클에서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 뭐 12억대 판매가 되고 있지만 뭐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뭐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사실 자동차도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도 그런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이클이 사실 현대차, 기아도 최근에 뭐 북미에서의 그 전기차의 점유율이 테슬라가 1등이고 뭐 2등이 현대차가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연기관 쪽에서의 그런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 확장은 전기차로 전환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10년 동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사이키나 베이징 모터 같은 기업들 굉장히 잘해왔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변속기나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내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적인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다. 기존의 내연기관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되면 사실 지금 수많은 EV 신생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쵸. 국내에서도 사실 비상장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OE들 그러니까 완성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구동계에서의 EV의 핵심은 사실 배터리하고 구동 모터, 변속기가 없으니까. 근데 배터리하고 이제 그 구동 모터는 외부에서 아웃소싱만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기업들 저만 해도 이제 EV 브랜드를 나만의 EV 브랜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인도도 그 전기차로 전환되는 사이클에서 과연 현대차가 먹힐까? 인도 현지 시장 내에서의 그 EV로
그렇게 막 점유율이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장은 EV 시장은 커지겠지만 수많은 이제 인도 현재 로컬 EV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점유율이 과거 뭐 인도에서 내연기관으로 20% 냈던 역사를 과연 전기차 시대에서 인도에서 낼 수 있을까? 전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이미 타타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80% 이상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시장 내에서의 그 현대가 어쨌든 EV 전환단의 사이클에서 그나마 좀 잘하면 좋겠지만 예, 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든다. 좀 의문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내년도에 추정되는 이익이 얼마죠? 인도 HMI가? 일단 올해가 피지컬 이어 얘네가 회계 연도가 좀 달라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까지 끝난 1년 기준으로 달러로 700 밀리언 USD. 밀리언 700밀리언 USD면 어쨌든 원화 환산하면 뭐 8천억이 좀 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빌리언 USD가 상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700 밀리언 USD면 어쨌든 P 멀티플은 뭐 한 25배 정도. 25배? 네. 2배, 대략? 2배, 네. 22배 정도니까 어쨌든 뭐 1등이 얼마죠? 그 1등이 마루티 스즈키라고 걔가 이제 25배 정도. 25배 정도. 그리고 3등이 마인드라. 타타. 타타. 타타는 엄청 싸요. 헤드라인 넘버로는. 네. 왜냐면 그 JLR 때문에 JLR은 이제 해외 법인이니까 JLR에는 훨씬 더 낮은 PER을 줄 수밖에 없어서 타타는 한 15배 정도. 근데 그래서- 타타도 이제 인도 PB만 따로 발라가지고 SOTP로 하면 25배 정도. 타타 모터스가 제규 JLR이라고 해서 제규 랜드로버를 또 인수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이 PR을 높이 받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쵸. 어제도 그 제너럴 모터스 GM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견조했고 오히려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는 6% 빠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GM도 PR이 뭐 5배 미만, 포드도 PR 4배니까 성숙된 시장 내에서의 그 아무리 1등, 2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P 멀티플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한 국가에서의 PE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등이 뭐 25배 그리고 뭐 3등 타타가 뭐 25배 정도 조금 언더 받는다 하면 어쨌든 2등 기업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PR을 한 25배 준다 했을 때는 뭐 어쨌든 한 800밀리언에 25배면 한 20빌리언 USD까지 업사이드는 있긴 하겠지만 항상 뭐 사실 주식이라는 건 이제 미래 성장의 꿈을 먹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 과연 현대차가 어느 쪽에서의 성장의 꿈을 보여줄 것인가 인도라는 국가에서 믹스가 좋아질 것이냐 전기차의 전환을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가성비 좋은 브랜드를 모델들을 계속 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을 고민해보고 과연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은 몇 배일까 그쵸. 그리고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대장장이라는 컨셉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전장터에서 대장장이라는 컨셉이 뭐냐면 수많은 그 전장터에서 장군들끼리 싸울 때 그 뒷단에서 뭐 검을 만들거나 하는 기업들 과거 뭐 그 미국에서의 골드러시일 때 수많은 광부들이 골드를 캘 때 필요한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오히려 현대차 인도 법인이 그 인도에서 IPO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캐시인이 되면은 그거는 주주가치 제고에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카파를 늘릴 계획이 있을 거다. 왜냐면 어쨌든 인도 완성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카파를 증설한다 했을 때는 그 뒷단에 이제 대장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 시장에 진출을 현대차가 하는데 현대차는 그로스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품사들도 생각보다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새롭게 인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인도 시장에서 그로스가 나와야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실적에. 근데 인도에서 그로스가 만약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인도에서의 그로스라고 하면 뭐 이익을 말하는 건지 매출을 말하는 건지 큐를 볼륨 말하는 건지. 기준으로. 근데 볼륨의 성장은 뭐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어쨌든 현대차의 점유율이 빠지는 거지. 어쨌든 완성차 시장은 계속 플러스이고 현대차의 볼륨 성장도 계속 플러스니까.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그 GM 인수하면서 캐파가 늘어나는 분으로 이제 수출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부품사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인도 시장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ASP가 낮은 시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인도에서 생산하면 보통 뭐 유럽 쪽으로 나가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유럽 쪽으로 나간 자동차는 좀 고가 차량이잖아요. 그럼 부품도 비싼 거 들어갈 거고
그러면 Q가 기본적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서 뭐 ASP도 올라간다고 P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래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인도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도 항상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텝 5에서 그 4단계에서 QPC 분석할 때 Q를 두 가지로 봐요. 저희 S 플러스는 Q1하고 Q2, N1하고 N2라고 분류하는데 N1은 제품 믹스의 다변화, N2는 해외로의 확장.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인도 범위는 인도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면 N2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부품사들도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항상 아쉬운 거는 계속 이제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그 유일하게 기대할 게 Q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가적인 서비스 매출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순히 그 Q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말할 거리가 없는 게 참 아쉬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 기사상으로는 뭐 20빌리언, 30빌리언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가격에 프라이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700밀리언 정도 버니까 근데 내년에는 아마 증이익이 안 될 거거든요. 왜냐면 로열티도 올렸고 그리고 뭐 볼륨 성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믹스 개선이 엄청나게 나지 않는다면 이익 성장은 좀 미미할 거다. 그러면 이익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감안을 하고 보면 뭐 PER이 그러니까 멀티플이 30빌리언일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럼 거의 40배까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라서 현대차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40배는 인도 시장에서도 너무 비싸다. 자동차로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적정 밸류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17빌리언, 18빌리언 정도의 상장을 한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3빌리언 정도가 캐시인이 돼서 이거를 주주환원을 할 거라는 상당한 좀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무산이 되거나 주주환원을 안 한다거나 또는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투자를 하는데 원하는 방향이 사실 뭐 EV 쪽에 공장 돈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실망 매물이 조금 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을 꼭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입시켜볼 수 네, 있냐고요? 대입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텝 5나 뭐 이런 거에 그럼요. 그럼요. 한번 근데 모든 기업하고 간단하게- 산업 분석할 때 스텝 5 툴로 저희는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말씀드린 것 산업의 존재, 그리고 산업의 성장률, 그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QPC 분석, Quantity Price Cost 분석. 그 핵심은 Q는 Q1, Q2 두 가지로 본다. 제품 믹스의 변화, 그리고 해외로의 확장. 마지막이 밸류에이션 모델은 PER하고 PFR 밸류에이션을 본다. PFR은 뭐 일반적이진 않긴 한데 사실 미국 상장사들 같은 경우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OCF 영업 활동 현금을 위해서 캐펙스라는 이제 증설할 때 쓰는 자금을 뺀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 진짜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거는 주주한테 귀속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주한테 언젠가는 배당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이익은 이 잉여금으로 자본 총계로 쌓이는 거고 그래서 자본 총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ROE라는 리턴 온 에퀴티를 보는 거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진정한 주주한테 귀속되는 이익은 뭘까? 매출액일까? 영업이익일까? 순이익일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캐펙스를 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진정한 주주한테 귀속되는 이익이다 해서 저희는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지배주주 순이익을 나눈 거고 PFR은 시가총액을 프리 캐시 플로우 나눈 거예요. 그래서 PFR이 좋은 기업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DM 기업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는 캐펙스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TSMC를 이번에 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TSMC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또 투자하더라고요. 캐펙스를. 근데 그럼 과연 그게 좋은 이익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 하지만 어쨌든 HBM이라는 새로운 뭐 제품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프리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PER이 전자닉스가 낮아 보여도 프리 캐시플로우 PFR은 되게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PFR이 좋은 기업들에 주목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뭐 PFR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가 잘 나는 기업들에는 멀티플로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매출이 커지느냐 또는 투자를 안 해도 매출을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소비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룰루레몬이다. 그러면 내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막 공장을 엄청 더 짓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요가 좋아도 캐파가 부족하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파를 그럼 증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밑에서 까이니까 그런 멀티플을 그만큼 높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들은 대부분 좀 멀티플이 낮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제조업 투자가 필요 없는, 캐파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소비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사실 플랫폼들이 엄청 높은 멀티플을 받는 이유가, 플랫폼들은 사실 옷이라는 어떤 물건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하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자동차 업이 되게 안 좋은 업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그 비용 구조 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본 집약적인 거는 고정비도 높아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변동비도 높아요. 왜냐? 자동차 만들 때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니까 변동비도 높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짜 매력적인 거는 고정비도 적고 변동비도 적은 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그쵸. PR하고 PF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틱톡 같은 기업들, 뭐 SNS 기업들은 뭐 소비자가 증가한더라도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비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든요. 픽스 코스트나 데이터 센터만 투자하면 돼요. 그 인건비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에 대한 멀티플 캡은 진짜 솔직히 인도 시장이니까 현대차가 PR을 뭐 20배냐 뭐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전통적인 그 선진 시장 내에서의 그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은 사실 PR을 절대 높일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인도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사실. 인도는 원래 PR. 시장 PR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인도도 인도 시장만 놓고 보면 인도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게 자동차 섹터고, 자동차 섹터가 거의 뭐 제일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많이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산업이긴 하죠, 인도 내에서도. 네. 그럼 오늘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대차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한 말씀. 네, 일단 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계속적으로 새로운 뭐 이슈가 나타나면 그냥 그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슈를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자주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